자, 그러면 서아시아에서 조금 동쪽으로 넘어와서 동아시아 지역을 보도록 할게요. 동아시아 지역은 이 세계 지도에서 보면 이 지역, 우리나라, 중국, 일본에 해당하는 지역이고요.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2단원에서 배운 것들. 자, 앞서서 우리 중국 문명에서 주나라까지 배웠었고, 주나라 상황이 어땠냐면 유목민이 쳐들어와서 천도를 해서 동주가 됐고, 그로 인해서 주왕실의 권위는 약해졌고 제후들은 독립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 배웠어요.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춘추 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춘추 전국시대라고 부르고요. 이 시기의 특징, 중요한 것들, 중요한 시대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이 시대에 철기가 보급이 돼요. 그래서 철제 농기구가 쓰이게 되고, 철제 농기구와 함께 우경이 실시가 돼요. 소와 함께 농사를 짓는 게 가능해지면서 농업 생산력이 엄청 올라가죠. 그리고 철제 무기가 사용이 되면서 전쟁의 규모는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 나라들이 독립해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경쟁 상태를 없애고 이제 자기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부국 강병을 위해서 여러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이 제자백가고요. 여러 사상가들이 등장해서 이렇게 하면 너 부국 강병 해줘서 통일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왕들을 꼬시게 되죠. 제자백가 4가지 배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유가, 묵가, 법가, 도가. 유가 대표적인 학자는 공자, 맹자. 이들의 주장은 인과 예를 중심으로 도덕 정치를 하면 부국강병해질 수 있다. 그리고 가족 윤리가 중요하다. 즉 충, 효,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게 유가였고요. 묵가의 주된 사상가는 묵자입니다. 이 묵자가 중요시했던 것은 차별 없는 사랑. 우리 유가, 공자 맹자처럼 가족만 사랑하는 건 옳지 않아. 차별 없는 사랑이 중요해. 그러면 부국강병해질 수 있어 주장했고, 평화를 중요시합니다.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법가의 대표적인 학자는 한비자. 한비자는 법과 제도에 따라서 엄격하게 통치하면 부국강병해진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도가의 주된 사상가는 노자, 장자가 있고, 야, 우리 그냥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살면 돼. 뭘 그렇게 어렵게 인위적으로 사는 거야 라고 주장했던 게 도가입니다. 이거 제자백가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여러 번 봤을 거고. 자, 이 시기가 춘추 전국 시대이고요. 이 시기를 통일했던 왕조가 바로 이 진입니다. 진.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고, 이때 법가 사상을 토대로 하게 됐다는 거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 진나라 하면 기억해야 할 황제 한 명밖에 없죠. 바로 진시황. 진시황밖에 없어요. 진나라에는 진시황, 중요한 것, 중앙 집권 정책 썼다는 것. 그래서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사용했고 9년제를 실시했다.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군과 현의 관리를 파견해서 자신의 명령이 이제 지방 곳곳까지 이어지게끔 했다. 내려가게끔 했다. 9년제 기억하시고, 화폐, 도량형, 문자 통일하는 모습, 특히 화폐는 반량전으로 통일했다라는 것, 그리고 넓은 지역 이동하기 쉬우려면 도로망도 정비했다라는 것 보시고, 진시황의 대외 정책은 위에서 북로가 아니죠. 흉노가 자꾸 쳐들어와. 그래서 흉노의 침입을 대비해서 성을 길게 쌓는다. 만리장성을 축조하고, 그리고 영토도 확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근데 진나라 멸망하죠. 대규모 토목공사, 만리장성 이런 거 짓는데 백성을 동원하고 이 법가에 의해서 너무 가혹하게 통치를 해. 그래서 농민들이 못 살겠다. 일어나자 해서 농민 반란으로 결국 멸망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톤을 이어받은 왕조가 바로 한을 세운 황제는 한고조입니다. 한고조 하면 기억해야 될 건 군국제. 군국제는 봉건제와 군현제를 짬뽕한 방식, 합친 방식. 그리고 이제 진나라 너무 살기 힘들어서 농민 반란 일으켰기 때문에 한 고조는 이제 농민들을 좀 달래줘요. 그래서 농민들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세금 깎아주는 방식으로 농민들에게 다가가고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황제가 또 나오네요. 한무제 엄청 중요합니다. 한무제는 9년제만 실시해요. 군국제 이제 안 해. 봉건제는 어디에도 없어. 한나라에 군현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그리고 유가 사상을 채택합니다. 법가 사상 없애. 법가 때려치고 유가 사상을 채택해서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외 정책으로는 비단기를 개척을 해요. 장관을 보내서 비단기를 개척한다라는 거 배웠었고 그리고 이 비단기 개척의 첫 번째 단추가 뭐였냐면 흉노 때문이었잖아. 흉노. 그래서 이 흉노를 정벌하고요. 고조선도 정복을 합니다. 근데 이 한무제 때 전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돈이 없어 나라에. 그래서 나라의 돈을 벌기 위해서 국고를 좀 채우기 위해서 전매제도를 실시하죠. 전매제도가 뭐냐? 소금과 철을 국가가 전매하는 제도입니다. 전매가 뭐냐? 독점으로 판매하는 제도. 오케이? 자, 그러고 이제 한무제가 엄청나게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황제였는데 한무제도 인간이니까 결국 죽죠? 한무제가 죽고 나니까 또 혼란이 찾아와. 강력한 황제가 죽고 나면 사회는 혼란스러워져요. 자, 이때 당시 외척이었던 왕의 외척 세력, 외갓집 세력이었던 왕망이라는 사람이 내가 왕해야지 하고 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고 이에 대해서 이제 광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신 아니야 라고 하면서 후한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앞선 한을 이어받아서 후한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뒤에 세워지는 한, 광무제가 후한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후한 이렇게 적어놨고 이 후한은 근데 뭔가 이렇게 번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외척 세력, 환관 세력이 계속 권력 다툼을 심하게 하고 이 시기에 성장한 세력이 바로 호족이에요. 호족. 얘네는 지방에서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얘네 때문에 농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이 후한 시기에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져서 일어났던 난이 있는데 그게 황건적의 난입니다. 후한은 황건적의 난으로 멸망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굉장히 복잡한 이런 정치 상황 때문에 농민들의 삶도 안정되지 못하고 호족들한테 많이 뜯겨서 결국 살기 어려워져서 황건적의 난으로 멸망한다. 이런 과정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나라의 문화 한번 볼게요. 한나라는 왜 중요하냐면 중국 문화의 기틀이 마련된 그런 시기입니다. 자, 유교가 국교화 되게 되고요. 이 한나라 때 발전했던 유학은 훈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자의 뜻을 파헤치고 들어가는 훈고학.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엄청나게 대단한 역사서가 나오게 되는데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기라는 역사서를 쓰게 된다. 그리고 체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지수를 만들게 된다라는 것. 자, 이거 탈라스 전투를 통해서 이슬람 세력으로 들어간 거 우리 기억나죠? 자, 그리고 아까 한무제가 뚫어놨던 비단길을 통해서 인도에서는 불교가 또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후한이 황건적의 난 때문에 망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중국은요, 다시 엄청나게 복잡한 세상이 돼요. 춘추 전국시대보다 오히려 복잡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시대를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이건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표현을 한 거고, 일단 후한이 끝나고 나서 삼국시대가 찾아와요. 중국이 위, 촉, 오 이렇게 세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삼국시대 위초고를 이 진이 통일해요. 이 진은 진시황의 진자랑은 전혀 달라요. 한자부터 달라요. 그래서 이 진이 중국을 재통일하고 이건 누가 세운 거냐면 사마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그런 왕조고 근데 왕위 계승 다툼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 진도 역시나 혼란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또 어떻게 되냐면 이 5호 16국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5호 16국 시대는 우리 아까 진시 황제가 흉노를 막으려고 만리장성도 쌓았고 한무제가 흉노 때문에 비단길도 뚫었고 이렇게 계속 흉노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죠. 흉노와 같은 사람들이 이 북방의 유목민족
인데요. 말을 타고 돌아다니는 기동력이 굉장히 강했던, 기동력이 셌던 그런 민족들이 내려와요. 중국으로. 어디로 내려오냐면 화북지방으로 내려와. 그래서 5개의 오랑캐들이 16개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5호 16국 시대. 그러면 원래 화북지방에 살던 우리 중국 사람들, 한족들은 어디로 갔냐? 화북지방에서 쫓겨난 한족들은 창장강 이남으로 이주해서 동진을 세워요. 여기 있던 진이 창장강 이남으로 이주해서 동진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5호 16국 시대는 북조시대로 이제 바뀌게 돼요. 이 북조시대는 이 5호 16국 중에 5개의 오랑캐 중에 선비족이라고 하는 유목민족이 세운 북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얘네가 화북지방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위에서 했던 그런 정책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북위에서 선비족들이 이제 유목민족의 그런 풍습, 전통들을 유지하면서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당시에 북위의 황제였던 효문제는 아니야, 우리 한족처럼 살아야 돼 라고 하는 한화 정책을 주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족의 언어, 한족의 의복을 입으라고 했고 한족의 성씨를 쓰도록 했고 한족하고 선비족하고 결혼하도록 했다라는 것 보시고, 그래서 5호 16국 시대는 북조시대로 넘어가게 되고 동진은, 그러니까 창장강 이남 지역에 있던 동진은 남조시대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남조시대에는 왕조가 역시 있었어요. 처음에 세워졌던 게 송, 그 다음이 제, 양, 진, 이런 식으로 왕조가 바뀌는 모습을 보이죠. 자, 이 진도 앞서서 있었던 두 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진입니다. 이 남조의 특징은 한족들은 화북지방에서 이주해 왔잖아. 화북지방에서 자기들이 쓰던 농사 기술이 있었어요. 그 선진화된 농업 기술을 이용해서 강남지방을 개발하기 시작해요. 남조에서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시대가 북조 남조, 즉 남북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삼국시대, 진, 5호 16국 시대, 동진, 북조, 남조, 이거를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다시피 위, 진, 남북조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위진남북조 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좀 볼게요. 위진남북조 시대의 사회는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가 새롭게 등장한 게 있어요. 바로 구품중정제. 각 지방의 중정관들이 각 지방에서 뭔가 명망 있고 능력 있는 인물들을 중앙의 관리로 추천하는 제도. 시험으로 관리가 되는 제도가 아니고 추천으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돈 많은 호족들의 자제들이 이 추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얘네들이 계속해서 이제 관직에 오르게 되면서 호족은 문벌 귀족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위진남북조 시대의 문화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발달을 하게 돼요. 당시에 혼란한 사회였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기댈 곳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불교가 발전하게 되고요. 그래서 대규모 석굴사원이 만들어져요. 대표적으로 윈강 석굴사원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한테도 불교를 전파해 줍니다. 그리고 도교가 또 성립이 돼요. 이거는 도가 사상, 우리 노자 장자의 도가 기억나시죠? 이 도가 사상과 민간에 있었던 민간 신앙이 결합을 해서 도교라는 종교가 된 거고, 그리고 이 시기에 또 청담 사상, 우리는 복잡한 현실 세계 이런 거 신경 안 쓸래, 우린 깨끗한 맑은 이야기만 하겠다, 이런 청담 사상이 유행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중림칠연이 등장을 한다. 이 대나무 숲에서 청담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중림칠연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귀족 문화가 발달을 해요. 왜? 강남지방에서 우리 한족들이 앞선 농업기술을 이용해서 농사를 굉장히 잘 지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발달을 하면서 귀족 문화가 발달을 했고, 그러면서 도연명이 시를 지은 거나 고개지가 그림을 그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된답니다. 이게 위진남북조의 역사. 굉장히 힘들죠. 빡세네요, 지금.
자, 목이 나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런 혼란한 시대를 또 통일하는 누군가가 나타난다. 바로 수입니다. 수. 수에서 기억해야 할 황제는 2명. 문제, 양제. 수, 문제, 수, 양제 기억하시고, 수 문제는 일단 중국 재통일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런 제도들을 정비를 해요. 토지제도, 군사제도를 정비를 하고 관리 선발 제도, 새로운 관리 선발 제도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과거제. 이거는 앞서서 구품중정제가 추천에 의해서 관리가 됐다면 이제 시험 봐서 관리가 되는 거야. 집안 좋다고 관리되는 게 아니고 시험 보고 능력 있는 사람이 관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호족들이 문벌귀족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컸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제는 대운하를 건설을 해요. 그래서 화북지방하고 강남지방을 연결을 해요. 즉 황허강이랑 창장강을 이어준다라는 것. 그래서 물자 교통이 굉장히 활발했다라는 것 보시면 되겠고, 이때 고구려 원정을 떠나서 잘 안 되죠. 그래서 수나라가 멸망하게 되는데, 일단 대운하 같은 거 만들려면 대규모 토목공사 하는데 굉장히 무리하게 노동력을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고구려 원정에도 실패해서 각지에서 반란이 발생해서 수가 멸망, 수는 금방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왕조가 바로 당입니다. 당을 세운 사람은 고조, 이름은 이연이었고요. 기억해야 할 황제는 태종. 태종 왜 중요하냐? 율령체제를 완성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돌궐이라는 유목민족도 정복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율령체제가 뭔지 볼게요. 율령체제는 통치체제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4가지의 축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일단 당나라의 통치체제, 율령체제, 정치에 있어서는 삼성육부체제였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주와 현을 두어서 주와 현의 관리를 파견했다라는 것 보시고,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배웠던 군현제가 주현제로 바뀐 것뿐입니다. 중앙 집권적인 통치 제도인 것은 똑같아요. 그리고 토지제도 중요해. 균전제가 뭐냐? 성인 남자에게 균등하게 토지를 분배해주는 제도가 균전제. 자, 근데 토지를 주면은 나라가 손해잖니,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세금제도도 따라오죠. 군사제도도 따라오고, 세금제도는 조용조. 자, 균전을 받은 농민은 조, 즉 곡물, 용, 즉 노동력, 조, 즉 직물. 곡물과 노동력과 직무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이게 조용조. 그리고 군사제도는 부병제라고 해서 농병일치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당나라는 농민과 병사는 똑같다. 즉 농사 짓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군인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농사 짓느라 바쁠 때는 군사훈련을 못 시키죠. 그래서 농사 짓는데 한가한 시기를 농한기라고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농한기에 군사훈련을 시키고 전쟁이 나면 군인으로 복무시키는 게 이 부병제. 그래서 당나라의 통치체제 4가지, 삼성육부,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이게 당태종 때고, 그 다음 고종 때는 우리나라랑 연관이 돼 있죠. 당과 신라가 연합해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신라가 삼국통일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자, 그러다가 당나라의 멸망 보겠습니다. 당나라의 멸망의 이제 첫 번째 단추가 어디냐면 안사의 난입니다. 안사의 난. 이 안사의 난은 당시 이제 절도사라고 당나라의 그런 변경 지역, 가장자리 지역을 수비하는 그런 관직을 절도사라고 해요. 절도사. 그래서 당시에 당나라의 절도사였던 알록산과 그의 부하였던 사사명이 일으킨 난이 안사의 난이고, 그로 인해서 절도사 세력이 강해지게 돼요.
그리고 앞서서 있었던 이런 당의 통치체제들이 하나하나씩 다 망가져요. 그러면서 이제 당은 쇠퇴하게 되고요. 그리고 농민들이 이제 이 통치체제들이 무너지면서 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농민들이 일으킨 반란, 즉 황소의 난이 일어나고 점점 힘이 빠지더니 결국에는 절도사 세력, 양국충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 이게 당나라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당의 문화 볼게요. 당의 문화는 일단 크게 두 가지 기억하면 돼. 귀족적이고 국제적이었다. 귀족적인 건 어디서 볼 수 있냐? 당시 두보랑 이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를 굉장히 잘 썼어요. 이들의 시가 굉장히 유행했고, 그리고 훈고학이 집대성이 돼요. 한나라 때 발달했던 이 훈고학이 당나라 때 집대성이 되는데, 이 오경정이라는 책이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오경정이라는 책이 과거 시험 수험서로도 쓰였다라는 것, 그리고 왕류가 그린 그림이 굉장히 또 유행했다라는 데서 귀족적이라는 당의 문화의 특성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제적인 것은 배경은 이 당나라가 동서교역로, 즉 아까 비단길 배웠잖아. 비단길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역하고 이 비단길, 동서교역로를 통해서 교류를 굉장히 활발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제적으로 됐고요. 그로 인해서 당시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이 국제도시로 발전했고, 다른 나라의 여러 외래 종교가 들어오게 돼요. 대표적으로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이슬람교 이런 게 당나라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서역에서 여러 가지 문화가 들어와요. 대표적인 게 이제 당삼채, 굉장히 쨍한 색깔을 세 가지를 도자기에 발라가지고 만든 그런 당나라의 특수한 그런 도자기인 당삼채가 이때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나라 문화에서 또 불교의 발달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현장이 우리 서유의 삼장법사라고 했었죠. 그래서 현장이 인도까지 힘들게 가서 불교 경전을 들여오게 되면서 불교가 더욱더 당나라에서 발전할 수 있었고, 이 시기에 도교도 발달했다라는 것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또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부분이고요. 1단원에서 여기 부분이 또 2단원에서 배운 부분인데 한번 합쳐봤어요. 굉장히 볼 게 많죠, 사실. 시험 범위도 많고 볼 게 많은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 자, 그리고 오늘 볼 것 중에 마지막은 이거예요. 자, 동아시아 부분에서 우리 중국의 역사 말고 만주와 한반도의 고대국가 형성 이 부분하고 일본 고대국가의 형성과 발전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교과서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중요한 것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이 나와요.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 자, 우리가 앞서서 서아시아 봤을 때 서아시아를 뭘로 묶었냐면 이슬람 문화권으로 묶었고요. 기억이 나시겠지만 힌두교 문화권으로 묶었고 크리스트교 문화권, 이렇게 종교로 하나로 이 지역을 묶게 되는데, 동아시아는 조금 특수하게 종교로 묶진 않고요. 그냥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요소들이 4가지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 일단 왜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될 수 있었냐, 배경 보시면 동아시아 각국, 즉 중국, 한반도, 일본, 이 각국들이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당나라의 사신과 유학생을 보내요. 왜? 가장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고 당나라의 국제 도시였잖아. 많은 사람들이 몰렸잖아요. 그래서 사신과 유학생을 보내는데, 거기서 이제 사신과 유학생이 가서 당의 제도와 문물을 수용해서 받아들이고 와서 이제 자기들 나라에 맞게 조금 바꾸면서 이 동아시아 각국이 체제를 정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요소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먼저 한자, 유교, 율령, 불교, 이 4가지 기억을 하시고, 오늘 복습 차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은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복습하세요. 내가 설명했던 것 쭉 한번 이 필기로 읽어보시고, 여력이 되면 학습지랑 같이 읽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알려준 것만 나오나요?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이런 질문 절대 하지 마시고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교과서나 학습지 부분은 반드시 다 읽어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시험을 맞이하는 수험생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알려준 것 말고 교과서에 학습지에 나온 것들이 있으면 이거 안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기간 공부하느라 고생 많죠? 공부 안 해도 스트레스 받고 고생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중학교 첫 시험이니까 그래도 한번 마음 다 잡고 열심히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